공은 곧 색이다. 우리가 현실을 만든다. 여기서 둘이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하면 현실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반응뿐이라는 말이 됩니다. 반응이란 말을 빼볼까요? 그렇게 되면 현실을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바깥 세계에 있는 것과 거기서 일어나는 일 따위로부터 오는 정보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바깥 세계에 정보가 있고 우리는 그 정보의 수신자, 곧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보에 우리가 조건 지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 신체가 바깥 세계로부터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자동적으로 초점을 맞춘 정보뿐입니다. 그 밖의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앞에서 예로 든 고양이를 생각해 봅시다. 고양이는 쥐를 보기 전까지는 들려오는 소리에 줄곧 반응했습니다. 요컨대 소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쥐가 나타나는 순간 어떻게 됐나요? 그때까지 들리던 정보는 억압되며 소리는 더 이상 바깥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 됐습니다. 만약 고양이에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쥐 인형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진짜 쥐를 본 것과 똑같은 반응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양이의 반응이 실제의 쥐가 아니라 쥐처럼 보이는 색깔과 모양, 곧 색이라는 시각적 정보에 따라 일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들어 먹어보지 않는 한 고양이는 그 쥐가 진짜인지 인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먹어보면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미각이나 촉각이란 정보에도 고양이는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고양이보다 고급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미인이 그 예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면 고양이처럼 우리에게서 다른 정보는 사라져버립니다. 더 나쁘게는 그 미인이 날 마음에 들어할까 들어하지 않을까 하는 고양이라면 결코 하지 않을 일로 고민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실제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과 모양을 비롯한 정보에 반응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조금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알아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림없이 실제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반응이 그 대상의 현실성을 만들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데 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반야심경 속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에 다가섰습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한 모든 것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다시 말해 색은 곧 공이고 공은 곧 색이라는 문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깥 즉 색과 안 즉 자아는 둘 다 공하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다고 믿는 물질 현상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현실성이 주어집니다. 바깥과 안은 둥근 원처럼 둘이 하나가 돼서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돼서 상대방을 비추고 있습니다. 색과 자아는 둘 다 공합니다.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색이 끝나고 어디에서 자아가 시작되는지 경계선을 긋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생각일지라도 만약 그 생각이 우리 몸에 현실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더라도 현실로서 실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 눈의 안경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길 말고는 다른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아의 걱정이 일어날 때 걱정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다고 여깁니다.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시험을 봐야 해서 걱정으로 잠을 잘 수 없다면 시험이라고 하는 바깥의 현실이 걱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시험 전날 시험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험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것은 시험이라는 정보에 반응하여 겁을 내고 있는 조건 지어진 우리의 신체입니다. 몸이 각성돼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자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이 시험이라는 정보에 반응해 자동적으로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싫은 소리에 화가 났다고 합시다. 그때 화의 원인은 윗사람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내 윗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에서 든 시험과 잠의 예와 같습니다. 원인이 윗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계기가 됐을지 모르지만 윗사람의 말에, 싫은 소리에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화의 원인이 바깥에 있다고, 윗사람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뿐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화가 난 직접 원인은 윗사람의 말이란 정보에 자동적으로 반응한 조건 지어져 있는 자신의 몸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바깥 세계에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 때 반사적으로 바깥 상황이나 다른 이의 행동이 원인이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 차례 말했듯이 의식적으로, 머리로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판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인을 만들었다고 보이는 사람이나 일에 대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드는 놈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져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동료나 윗사람 중에 말이 안 통하는 황당한 놈이 있어서 내 기분이 자꾸 나빠지는 거라고, 온화해지지 않는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집에서 옥시각신이 끊이지 않는 것 또한,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이나 늘 월급이 적다고 불만만 하는 아내 탓이라 여깁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쁨의 원인 또한 바깥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느낄 때 나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 같은 행복감을 맛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원인을 바깥에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기쁨이란 뭔가를 손에 넣거나, 이루거나, 경쟁에서 이기거나, 출세하거나, 사랑을 받거나 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깥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소리를 듣거나, 인정을 받거나, 성적이나 업적을 올리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는 실패로 끝나며 비참함에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 둘은 한 짝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생기지만 그 사랑은 남에게 의존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학교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지만 수많은 사람 속에서 첫째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물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살면 편해질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연이어 일어나며 괴로움의 상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만드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나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바깥 세계로부터의 정보에 반응하는 우리 자신의 자아, 곧 정신과 몸의 복합체입니다. 그것을 알아채게 만들어주는 것이 반야의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깥에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객관적으로 누구에게나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무언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상 바깥으로부터의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정보가 바깥에 있다, 혹은 바깥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망상입니다.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감정이나 행동의 계기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